왜 병원에 누워 계세요? 그동안 연락 한 번 없더니 어쩐 일이냐? 혹시 그 회사에 얼마나 투자하신 거예요? 이제 와서 그게 왜 궁금한 거냐? 아버지, 그 사람들 사기꾼이에요. 노인들 돈 노리는 거라고요. 아빠, 제발 정신 차리세요. 그 사람들이 아빠를 이용하고 있다고요. 이용. 그래. 너희들은 날 어떻게 이용했는데? 아버지, 지금이라도 그 돈 회수하세요. 안 그러면 저희가 안 그러면 법적 조치라도 할 거냐? 하고 싶은 대로 하거라. 이제는 두렵지 않아. 아버지! 제발 정신 차리세요! 다들 나가. 안녕하세요. 이번 사연은 73세 심근석 아버지의 사연입니다. 심근석 아버지의 사연을 들으시면서 따뜻한 위로와 격려, 그리고 따끔한 조언을 댓글에 남겨주시면 심근석 아버지께 큰 위안과 힘이 되니 많은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사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저와 아내가 처음 만난 건 봄날 벚꽃이 흩날리던 날이었습니다. 회사 동료의 소개로 만난 그녀는 첫 만남부터 저를 설레게 했어요. 처음 뵙겠습니다. 수줍게 인사하던 아내의 모습이 지금도 선명하네요. 33년이라는 긴 세월을 함께한 저의 아내는 참 다정하고 현명한 사람이었죠. 여보, 오늘도 늦게 들어오세요? 들어오실 때 김치찌개 데워놓을게요. 퇴근길에 늘 걸려오던 아내의 따뜻한 전화가 이제는 추억이 되어버렸네요. 우리 부부는 새 아이를 키우며 비록 넉넉하진 않았지만 행복한 가정을 꾸려왔어요. 큰아들은 공부를 참 잘했죠. 밤늦게까지 책상에 앉아있는 모습을 보며 아내와 저는 우리 아들 꼭 좋은 대학 갈 거예요. 이렇게 말하며 서로를 다독였어요. 작은 아들은 운동을 좋아했는데 학교 체육대회에서 상을 타올 때마다 아내는 얼마나 좋아했는지 몰라요. 우리 둘째가 이렇게 운동을 잘하네. 선수로 키워볼까요? 라며 농담 섞인 말을 하곤 했죠. 막내딸은 엄마를 꼭 닮아서 싹싹하고 착했어요. 아빠, 오늘도 수고하셨어요. 라며 어깨를 주물러 주던 그 따뜻한 손길이 그립네요. 아이들 모두가 대학을 졸업하고 좋은 직장에 취직해서 결혼도 하면서 각자 자리를 잡아가고 있었죠. 그때만 해도 저는 제가 이렇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큰아들 결혼식 때 아내가 얼마나 예쁘게 한복을 차려입었는지. 여보, 이제 우리도 시부모가 되는 거예요. 며느리한테 잘해줘야 해요. 라고 말하던 게 엊그제 같은데 말이에요.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온 불행이었죠. 평소처럼 출근한 아내가 직장에서 쓰러졌다는 연락을 받았어요. 아버지, 어머니가 뇌출혈로 쓰러지셨어요. 빨리 병원으로 오셔야 할 것 같아요. 병원에서 걸려온 전화 한 통화가 저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어요. 병원으로 달려갔을 때 이미 아내는 의식이 없었고 의사 선생님은 상태가 많이 위험합니다. 최선을 다해보겠지만 마음의 준비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라고 말씀하셨죠. 아내는 중환자실에서 일주일을 버티다가 결국 저와 아이들을 두고 먼저 하늘나라로 떠나버렸죠. 마지막 순간에 잠깐 의식이 돌아와서 여보, 우리 다음 생에는 더 오래 같이 살아요. 애들 잘 부탁해요. 그 말이 아직도 가슴에 깊이 박혀 있습니다. 장례식장에서 아이들은 어머니, 이제 효도 좀 하려고 하는데 이렇게 가시면 어떡해요? 이제 나는 엄마 없이 어떻게 살아? 하며 엉엉 울었지만 저는 울지도 못했어요. 누군가는 강해져야 했으니까요. 아내가 떠난 뒤 집은 너무나도 허전했어요. 출근할 때마다 여보 다녀올게요. 이렇게 말하다가 문득 멈칫하게 되고 퇴근 후에도 나 왔어요. 라고 말하면서도 대답이 없다는 걸 알면서도 습관처럼 말을 하게 되더군요. 밥을 먹어도 TV를 봐도 잠을 자려고 해도 옆자리가 텅 비어 있는 게 너무나 크게 느껴졌습니다. 주말이면 아내와 자주 가던 동네 공원에 혼자 가서
벤치에 앉아 하늘을 보며 여보, 잘 지내고 있어요? 이렇게 중얼거리곤 했어요. 혼자가 되어버린 노후는 생각보다 훨씬 더 외롭고 힘들었어요. 그렇게 혼자가 되고 힘들어하는 저를 본 큰 아들이 아버지, 저희 집으로 오세요. 저희가 모실게요. 큰아들이 그렇게 말했을 때는 정말 기뻤어요. 하지만 그건 잠시뿐. 큰며느리의 눈치는 날이 갈수록 심해졌고 아버님, 요즘 애들 학원비가 장난 아니에요. 저희도 너무 빠듯해서요. 아버님도 아시잖아요. 라는 말을 수시로 들어야 했죠. 손주들과 이야기를 나누려고 하면 애들 공부할 시간이에요. 이렇게 차갑게 말하며 방으로 데려가 버리더라고요. 작은 아들은 아예 연락도 끊어버렸어요. 가끔 문자라도 보내면 아버지, 제가 지금 좀 바빠서요. 나중에 연락드릴게요. 이런 의미 없는 답장만 돌아올 뿐이었죠. 명절에 작은 아들 집에 찾아가려고 해도 처가에서 계속 명절 보내기로 해서 집에 오셔도 아무도 없을 거예요. 이렇게 매번 거절하는 말뿐이었죠. 딸아이는 가끔 연락은 하지만 만나자는 말은 꺼내지도 못하겠더라고요. 아빠, 미안해요. 저도 애들 키우느라 너무 정신이 없어서요. 다음에 시간 나면 꼭 찾아뵐게요. 이런 말만 돌아오니까요. 그나마 명절 때 잠깐 보는 게 전부였어요. 하지만 그마저도 아빠, 저녁에 약속 있어서 이만 가볼게요. 이렇게 매번 서둘러 일어서곤 했죠. 애들도 결혼하고 먹고 살기 쉽지 않다는 건 알지만 자식들에게 이런 대우를 받으니 많이 서운하고 섭섭하더라고요. 아내가 세상을 떠나고 그렇게 아이들과 저는 계속 멀어지게 됐죠. 그래도 아내의 유언대로 자식들만큼은 잘 되게 해주고 싶었어요. 최대한 제가 힘이 닿는 데까지는 도움을 주고 싶었죠. 하지만 그게 제 큰 실수였어요. 아이들이 결혼할 때 모든 재산을 동등하게 나눠주었고 아버지, 걱정하지 마세요. 이제는 제가 책임지고 모실게요. 라고 말했던 큰 아들에게는 고마운 마음에 제가 살고 있던 집까지 넘겨줬죠. 그때는 그 말을 철석같이 믿었는데 이제와 생각해보면 너무나도 어리석었습니다. 결국 저는 돈 한 푼 없이 고시원으로 쫓겨났죠. 3평도 안 되는 좁은 방, 공동 화장실, 공동 주방. 처음에는 적응하기가 너무 힘들었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여보, 당신이 너무 보고 싶네요. 중얼거리며 한숨을 쉬었죠. 그리고 매일 밤 잠들기 전에는 여보, 나도 이만 당신 따라가도 되겠소? 이렇게 말하며 매일 눈물을 훔치곤 했습니다. 아내가 살아있었다면 이렇게 고생하진 않았을 텐데 하는 생각에 가슴이 미어져 왔어요. 고시원에서의 첫날 밤은 정말 잊을 수가 없어요. 낡은 계단을 올라가면서도 이게 현실이 맞나 싶더군요. 좁은 방에 들어서자마자 목이 메었죠. 짐이라고 해봤자 작은 캐리어 하나와 옷가지가 전부였어요. 창문도 없는 컴컴한 방, 낡은 벽지, 삐걱거리는 침대. 손바닥만한 방에 놓인 좁은 책상은 겨우 밥그릇 하나 놓을 자리만 있었어요. 천장에 달린 형광등은 깜빡거리기 일쑤였고 옆방의 코골이 소리가 벽을 타고 들려왔죠. 처음에는 공동생활이 너무 낯설었어요. 화장실 사용 시간이 정해져 있으니까 꼭 지켜주세요. 그리고 아침 7시부터 8시까지는 특히 붐비니까 일찍 일어나셔야 해요. 라는 고시원 관리인의 말이 가슴에 콕 박혔죠. 아침마다 화장실 차례를 기다리는 게 참 서글펐어요. 한 층에 화장실이 2개뿐이라 새벽부터 줄을 서야 했죠. 거기! 아저씨! 빨리 좀 하세요! 이런 재촉 소리를 들으면 마음이 더 조급해졌어요. 라면을 하나 끓여 먹어도 공동 주방에서는 다른 사람들의 눈치를 보며 서둘러 끓여 먹어야 했어요. 가스레인지는 2개뿐인데 사용하는 사람은 많으니 매일이 전쟁터였죠. 다음 분 기다리시니까 빨리 좀 하세요.
이런 재촉의 말들을 계속 듣다 보니 공동 주방에 가는 게 두렵더라고요. 아내가 살아있을 때는 항상 따뜻한 밥과 국을 챙겨주었는데 고시원에서 혼자 보내는 삶은 쓸쓸히 컵라면으로 끼니를 때우는 날이 많아졌어요. 특히 명절이 다가오면 더욱 마음이 무거워졌어요. 자식들에게 전화를 걸어봤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늘 비슷했죠. 이번 설에는 장인 장모님이랑 해외 여행 가기로 했어요. 아빠, 애들이 아파서 못 갈 것 같아요. 죄송해요. 결국 저는 텅 빈 고시원에서 혼자 또 컵라면으로 명절을 보내야 했어요. 옆방의 젊은 친구가 어르신, 이 과일 좀 드셔보세요. 하며 과일 몇 개를 건네줬을 때는 눈물이 날 것 같더군요.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가슴에 통증이 와서 병원을 찾았어요. 새벽에 숨이 턱 막히는 느낌이 들어서 겨우 응급실을 찾아갔죠. 어르신, 스트레스가 너무 심하시네요. 혈압도 많이 높으시고 당장 약물 치료부터 들어가셔야겠어요. 이대로 가다가는 큰 병 나실 수 있어요. 라는 의사 선생님의 말씀에 또 한숨이 나왔죠. 병원 진료비에 약값까지 빠듯한 생활비를 더욱 쪼그라들게 만들었어요. 이런 생활이 계속되다 보니 우울증은 나날이 깊어져만 갔어요. 여보, 나 요즘 잠도 잘 못 자고 밥도 잘 못 먹어요. 당신이 너무 보고 싶어요. 이렇게 혼잣말하는 날들이 많아졌죠. 아침에 눈을 뜨는 것조차 힘들어졌어요. 창문도 없는 방에서 낮인지 밤인지도 구분하기 힘들었고, 식사 시간이 되어도 입맛이 없어 그냥 누워있기 일쑤였죠. 가끔은 하루 종일 방에만 누워있다가 관리인의 안부 확인 전화를 받고서야 일어나곤 했어요. 식사는 더욱 큰 문제였어요. 연금으로 한 달 고시원비를 내고 나면 식비가 너무 빠듯했거든요. 오늘은 점심 거르고 저녁에 라면 하나만 먹어야겠어. 이런 생각을 자주 하게 됐어요. 그리고 마트 세일 시간에 맞춰가서 유통기한이 임박한 도시락을 사는 게 일상이 되어버렸죠. 손님, 이거 오늘까지예요. 반값에 드릴게요. 이렇게 식비를 최대한 아껴가며 하루하루를 버텨나갔어요. 이런 고시원 생활을 하다 보니 자주 연락하고 지내던 예전 직장 동료들과도 자연스럽게 연락이 끊기더라고요. 처음엔 가끔 만나자는 연락도 왔었죠. 형님,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저희랑 점심이나 한번 하시죠. 이렇게 연락이 올 때마다 고시원 생활 얘기를 할 수가 없어서 그냥 피하게 됐죠. 내가 요즘 좀 바빠서. 이런 핑계를 계속 대다 보니 점점 전화도 오지 않게 되더군요. 그리고 오랜만에 동창회에 나갔다가 자네 요즘 어디서 지내고 있나? 라는 질문에 대답을 못하고 자리를 피한 적도 있어요. 그러다 너무 외로워서 노인정에도 한번 가봤어요. 어르신, 회비는 매달 3만 원이에요. 그리고 친목회비도 따로 있어요. 돈을 내야 된다는 말에 발걸음을 돌릴 수밖에 없었죠. 다른 노인분들은 다들 잘 사시는 것 같았어요. 이번 주말에 자식들이랑 제주도 여행 가기로 했어. 며느리가 이번 달에 용돈하라고 100만 원을 보내줬지 뭐야. 저는 그런 대화에 끼어들 수가 없었어요. 누가 물어보기라도 하면 저는 자식들이 다들 바빠서요. 라는 말만 겨우 했죠. 결국 저는 어디에도 적응하지 못하고 매일 혼자 공원으로 나가게 됐어요. 아내와 자주 걷던 그 공원에서 혼자 벤치에 앉아 시간을 보냈죠. 여보, 하늘에서 내려다보면 내가 참 초라해 보이죠? 그렇게 매일 같은 벤치에 앉아 먹지도 않을 땅콩을 던지며 비둘기들이랑 말동무를 하곤 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평소처럼 공원 벤치에 앉아 있는데 한 중년 남자가 다가왔어요. 깔끔한 양복 차림에 따뜻한 미소를 짓고 있었죠. 어르신, 혹시 제가 옆에 앉아도 될까요? 요즘 매일 이 공원을 지나가는데 어르신을 자주 뵈었거든요. 라고 말을 걸어왔어요. 그때는 몰랐죠.
이 만남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게 될 거라는 걸요. 그날 이후로 매일 같은 시간에 민수 씨를 만나게 됐어요. 어르신, 혹시 커피 한잔 하시겠어요? 요즘 이 동네에 맛있는 카페가 새로 생겼더라고요. 라며 건네주는 따뜻한 커피 한 잔이 저희 차가웠던 마음을 녹여주더군요. 처음에는 그저 안쓰러워서 건네는 동정 어린 말투인 줄 알았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진심이 느껴졌어요. 알고 보니 민수 씨는 꽤 큰 IT 회사를 운영하는 사업가였어요. 제가 이 공원을 지날 때마다 어르신을 뵈었는데 저희 아버지가 생각나서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어요. 아버지도 지금 이 벤치에 항상 앉아 계셨거든요. 라는 말을 들었죠. 그렇게 매일 아침 9시 어김없이 깔끔한 양복 차림의 민수 씨가 공원을 찾아왔어요. 어르신, 오늘은 어떠세요? 식사는 하셨어요? 항상 제 안부를 물어보더군요. 그러다 어느 날 민수 씨가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줬어요. 저희 아버지도 어르신처럼 자식들한테 모든 걸 다 주시고 고시원에서 힘들게 지내셨어요. 자식들 뒷바라지 하느라 전 세금까지 다 써버리셨죠. 제가 뒤늦게 아버지 상황을 알게 됐을 때는 이미 많이 늦어버렸더라고요. 민수 씨의 눈시울이 붉어지며 했던 그 말이 제 가슴을 울렸어요. 그러던 어느 날 민수 씨가 제안을 하더군요. 어르신, 저희 회사 앞 건물에 경비직이 비었는데 한번 해보시겠어요? 제가 건물주랑 잘 아는 사이거든요. 야간 근무 없이 주간만 하시면 되고 숙소도 제공해드릴 수 있어요. 저는 망설임 없이 받아들였죠. 그렇게만 된다면 너무나 고맙죠. 아직 충분히 일할 수 있어요. 라고 말했더니 민수 씨가 환하게 웃으며 바로 건물주에게 전화를 걸더라고요. 얘기해뒀으니 내일부터 바로 출근하시면 됩니다. 라고 하더군요. 정말 너무나 고마웠어요. 그렇게 민수 씨 덕분에 경비직 일을 시작하고 나서 생활이 조금씩 나아지기 시작했어요. 월급이 나오니 끼니 걱정은 덜했고 고시원보다 훨씬 좋은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었죠. 숙소는 회사 건물 1층의 조그만 원룸이었는데 창문도 있고 개인 화장실도 있어서 정말 좋았어요. 어르신, 야간 근무는 제가 다른 분께 부탁드렸어요. 건강 생각해서 주간만 하세요. 중요한 건 어르신 건강이니까요. 이렇게 말하며 저를 배려해 주더라고요. 직원들도 저를 참 잘 챙겨주었어요. 어르신, 저희가 도시락 시켰는데 같이 드세요. 그렇게 점심시간이면 항상 저를 불러줬어요. 이거 제가 집에서 싸온 김치인데 드셔보세요. 라며 반찬을 건네주는 직원도 있었죠. 오랜만에 따뜻한 정을 느꼈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민수 씨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내더군요. 어르신, 제가 새로 시작하는 사업이 있는데 혹시 함께 하시겠어요? 처음에는 소액으로 시작하셔도 됩니다. 실버케어 관련 IT 서비스를 개발하고 있거든요. 어르신같이 경험 많으신 분의 조언이 꼭 필요해요. 저는 망설였죠. 민수 씨, 제안은 고맙지만 내가 뭘 알아야 투자를 하지. 나이 먹은 사람이 무슨... 그런데 민수 씨의 답변이 참 인상적이었어요. 어르신의 경험이 저희 회사에 큰 도움이 될 거예요. 투자금도 중요하지만 어르신의 조언이 더 필요합니다. 실버케어 서비스는 어르신들의 실제 경험과 필요를 알아야 제대로 만들 수 있거든요. 그렇게 저는 결국 제가 모아둔 얼마 안 되는 돈으로 투자를 했고 민수 씨 회사의 소액 주주가 되었어요. 민수 씨는 매주 금요일마다 저를 사무실로 초대해 사업 진행 상황을 상세히 설명해 주었어요. 이번 주는 요양원과 계약을 3군데나 추가로 했어요. 다들 저희 회사 서비스를 긍정적으로 보시더라고요. 처음에는 이해하기 어려웠던 IT 용어들도 하나둘씩 알아가게 됐죠. 어르신이 제안하신 대로 글자 크기를 크게 하고 버튼도 단순화했더니 어르신들의 반응이 훨씬 좋아졌어요. 이런 말을 들을 때면 가슴이 뿌듯했답니다. 민수 씨는 제 건강도 많이 신경 써주었어요. 이번 주말에 종합검진 예약해뒀어요. 제가 모시고 갈게요. 저희 아버지도 건강검진을 제때 못 받으셔서 그게 너무 후회가 돼서요.
덕분에 오래된 고혈압도 제대로 치료받을 수 있었죠. 이제는 약 잘 챙겨 드시고 운동도 하셔야죠. 그래서 제가 트레이너 한 분 소개해 드릴게요. 일주일에 2번만 시간 내주세요. 라며 꼼꼼하게 챙겨주었어요. 운동을 시작하고 나서는 체력도 많이 좋아졌어요. 어르신, 요즘 얼굴색이 많이 좋아지셨어요. 걸음걸이도 훨씬 힘차 보이세요. 이런 말을 들을 때면 절로 어깨가 펴지더군요. 아침 운동도 빼먹지 않고 식사도 규칙적으로 하게 됐어요. 민수 씨가 소개해준 한의원에서 침도 맞고 보약도 지어 먹었죠. 그렇게 시간이 흐르면서 회사 일에도 점점 더 관심이 생겼어요. 경비직 퇴근 후에는 도서관에 가서 IT 관련 책도 읽어보고 관련 영상도 찾아봤죠. 저희 이번에 새로 개발한 앱은 지난번에 어르신이 제안해주신 음성인식 기능을 추가로 넣었어요. 한번 테스트해 보시겠어요? 이렇게 적극적으로 저를 도와주는 민수 씨 덕분에 저는 새로운 목표를 가질 수 있었죠. 더 이상 쓸쓸히 공원 벤치에 앉아있는 노인이 아니었어요. 매일 아침 일어나면 오늘도 열심히 살아야지. 나도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어야지. 이런 다짐을 하게 됐어요. 그렇게 민수 씨 회사에서 일을 하다 보니 실버케어 자문위원이라는 직함도 받았어요. 어르신의 조언 덕분에 저희 제품의 서비스가 많이 발전했어요.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 라는 민수 씨의 말에 가슴이 뭉클했죠. 이제 어르신과 저 같이 큰 꿈을 꿔보는 건 어떠세요? 전국의 모든 어르신들이 편하게 쓸 수 있는 서비스를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는 민수 씨의 말에 저는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오랜만에 제 삶에 희망이란 게 생긴 것 같았거든요. 언젠가는 작은 카페를 하나 차려서 저와 비슷한 처지의 노인들이 일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보자는 계획도 세웠답니다. 여보, 이제 정말 제대로 된 새 출발을 하는 것 같아요. 당신이 하늘에서 지켜보고 있다면 많이 응원해줘요. 왠지 하늘에서 아내가 환하게 미소 짓고 있는 것 같았어요. 그렇게 평화로운 날들이 계속되나 싶었는데 갑자기 자식들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아버지,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오랜만에 듣는 큰아들의 목소리였죠. 처음엔 반가웠는데 통화가 길어질수록 뭔가 이상한 낌새가 느껴졌어요. 아버님, 혹시 IT 회사에 투자하고 계신다는 게 사실이에요? 큰며느리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전화기 너머로 들려왔죠. 알고 보니 막내딸 친구가 민수 씨 회사에 다니고 있었더군요. 아빠, 진짜예요? 지금 그 회사 투자하고 계신다는 게 친구한테 전화 받고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그런 위험한 결정을 혼자 하실 수가 있으세요? 막내딸의 음성이 떨리고 있었어요. 자식들의 반응은 하나같이 부정적이었죠. 아버지, 요즘 노인 상대로 투자 사기치는 사례가 얼마나 많은데 그걸 모르세요? 큰아들이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작은아들은 아예 불같이 화를 내더군요. 아버지, 도대체 누가 꼬셨어요? 제대로 알지도 못하시면서 투자는 무슨 투자예요? 아버지, 돈 많으세요? 그렇게 작은아들은 저를 무시하며 계속 화를 냈죠. 그리고 자식들은 제가 여전히 고시원에 살고 있는 줄 알았던 모양이에요. 건물 경비직을 하면서 회사 기숙사에서 지내고 있다는 말을 하자 더욱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더군요. 아니, 갑자기 무슨 기숙사예요? 아버지한테 사기치려고 일부러 접근한 거 아니에요? 그렇게 자식들은 제게 할 말 못할 말을 다 하고 전화를 끊어버리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 큰아들네 집에서 가족회의가 열렸어요. 자식들이 모두 모인 건 아내의 장례식 이후 처음이었죠. 아버지, 저희가 이런 말씀드리기 죄송하지만 그 사업 당장 그만두세요. 투자금도 회수하시고요. 그리고 아버지 나이에 그런 판단력이 있으실 리가 없잖아요. 만약 투자금 모두 잃고 잘못되기라도 하면 그 감당은 또 저희가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 지금 당장 그만두세요. 작은아들도 가세했죠. 아버지, 그 사람 진짜 사업가 맞아요? 저희가 알아보니까 좀 이상하던데 갑자기 노인을 도와준다는 게 말이 돼요? 그리고 분명히 뭔가 속셈이 있을 거예요.
혹시 돈 더 뜯어내려고 접근한 거 아니에요? 아버지 지금 속고 계신 거라고요. 아니다. 민수 씨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내가 지금 회사 일도 돕고 있고 실버케어 서비스 개발하는데 조언도 하고 있단다. 제 해명에도 자식들은 막무가내였어요. 아버님, 지금 제정신이세요? 그 나이에 무슨 IT 회사를 돕는다고 그러세요? 아버지가 뭘 아신다고요? 컴퓨터도 제대로 못 만지시면서. 큰며느리의 그 말은 정말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답니다. 딸아이는 울면서 말하더군요. 아빠, 제발 정신 차리세요. 그 사람들이 아빠를 이용하고 있다고요. 나이 드신 분이 IT 회사에서 일을 하신다는 게 말이 돼요. 다들 아빠 걱정돼서 잠도 못 자고 있어요. 그렇게 자식들의 이야기를 듣다 보니 제가 투자한 사업이 망하기라도 하면 본인들이 피해를 볼까봐 걱정되는 마음이 더 크다는 걸 알게 됐어요. 저를 걱정하는 게 아니었어요. 그날 이후로 자식들의 감시가 시작됐어요. 매일같이 전화가 왔죠. 아버지, 오늘도 그 사람 만나셨어요? 투자금 더 넣으신 거 아니죠? 아빠, 제발 정신 차리세요. 이러다 남은 돈마저 다 잃으시면 어쩌려고 그러세요? 큰아들은 아예 제 통장을 가져가겠다고 했어요. 아버지, 이제부터는 제가 관리할게요. 돈 쓰실 일 있으시면 저한테 말씀하세요. 마치 저를 정신 나간 사람처럼 취급하더군요. 그 스트레스와 모욕감을 이기지 못하고 결국 쓰러져 병원에 입원하게 됐어요. 응급실에 실려갔을 때 의사 선생님이 물으시더군요. 평소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셨나 봐요? 혈압이 매우 높으시네요. 그 말을 들은 자식들은 오히려 이걸 빌미로 더 세게 나왔어요. 보세요. 이게 다 그 사업 때문이에요. 아버지가 이런 큰일을 감당하실 수가 없다니까요. 병원에 입원해 있는 동안에도 자식들의 압박은 계속됐어요. 아버지, 이번 일로 병원비만 얼마예요? 이제라도 그 사업 그만두세요. 큰아들이 병원비를 내면서 한숨을 쉬더군요. 아빠, 우리도 다 아빠 걱정돼서 그러는 거예요. 제발 투자금 회수하세요. 이러다가 돈도 잃고 건강도 잃으시면 어쩌려고 그러세요. 딸아이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죠. 하지만 그 눈물 속에는 걱정보다는 원망이 더 짙게 배어 있는 것 같았어요. 자식들은 아예 민수 씨를 찾아가 따지기까지 했어요. 우리 아버지 돈 노리고 접근하신 거죠? 당장 투자금 돌려주세요. 고소하기 전에. 어르신이 회사의 중요한 분이시고 사업도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어르신의 조언으로 서비스가 많이 개선되었고요. 라고 설명했지만 자식들은 들으려고도 하지 않았죠.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로 우리 아버지 현혹하지 마. 이 사기꾼아. 병실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내가 뭘 잘못한 걸까? 이제 막 새로운 희망이 생겼는데. 혈압이 치솟고 가슴이 답답해져서 산소호흡기를 달아야 했어요. 의사 선생님은 스트레스를 피하셔야 합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큰일 날 수 있어요. 가족분들도 좀 조심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라고 말씀하셨죠. 하지만 더 큰 스트레스는 자식들의 태도였어요. 병실을 찾아올 때마다 투자금 회수 얘기부터 꺼내더군요. 아버지, 이제 그만 정신 차리세요. 당장 투자금 회수해서 저희가 관리해드릴게요. 아버지는 그냥 편하게 쉬세요. 마치 저를 정신이 나간 노인네 취급하는 것 같아 너무 서글펐어요. 자식들은 제 의사는 전혀 존중하지 않았어요. 제가 열심히 공부해서 이해하고 참여했던 회의들, 제 의견이 반영되어 개선된 서비스들, 그 모든 게 자식들 눈에는 그저 사기꾼의 속임수로만 보이는 모양이었죠. 아버지, 그 사람들이 아버지 환심 사려고 일부러 그런 척 하는 거예요. 제발 정신 차리세요. 그러던 어느 날, 심장이 너무 아파서 급하게 중환자실로 옮겨져야 했어요. 의사 선생님은 이대로 가면 정말 위험합니다. 어르신 마음을 편하게 해드려야 해요. 가족분들이 더 이상 스트레스를 주시면 안 됩니다. 의사 선생님이 자식들을 타일렀지만
오히려 자식들은 더 거세게 저를 몰아붙였죠. 아버지가 아프신 것도 그 사기꾼 때문이에요. 이제라도 손 떼세요. 저희가 다 알아서 할게요. 산소 마스크를 쓴 채로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여보,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 걸까요? 이제 막 새로운 삶을 시작하나 했는데 우리 자식들이 나를 이렇게 몰라주네요.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닦을 힘조차 없었답니다. 민수 씨가 매일 병문안을 와주었지만 자식들이 알까봐 면회도 마음 편히 할 수가 없었어요. 걱정 마세요. 제가 잘 해결할게요. 민수 씨의 말이 그저 고마우면서도 마음이 아팠답니다. 그렇게 중환자실에서 일반 병실로 옮긴 지 한 달쯤 지났을 때였어요. 아직 몸이 완전히 회복되지 않아 투약 중이었는데 민수 씨가 숨을 헐떡이며 병실로 뛰어왔죠. 어르신, 드디어 해냈어요. 저희 실버케어 서비스가 대기업과 계약을 체결했어요. 전국 5,000개 요양시설에 저희 서비스가 들어가게 됐습니다. 민수 씨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어르신이 조언해주신 음성인식 기능이 결정적이었어요. 덕분에 어르신들이 훨씬 쉽게 사용하실 수 있게 됐거든요. 그날 저녁 회사에서 긴급 주주총회가 열렸어요. 아직 거동이 불편해서 민수 씨가 휠체어를 끌고 회의실로 데려다 주었죠. 어르신께서 보유하신 지분 가치가 100배 이상 상승했습니다. 이번 달부터 고액의 배당금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처음에는 제가 잘못 들은 줄 알았어요. 제가 투자한 3천만 원이 30억으로 불어난 거였죠. 회의실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박수를 치는데 저는 그저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첫 배당금을 받던 날 통장 잔고를 보고 눈물이 났어요. 여보, 이제 나도 우리 자식들 앞에서 당당해질 수 있겠어요. 그동안의 서러움이 눈물로 다 씻겨 내려가는 것 같았죠. 그렇게 시간이 흘러 회사 기숙사 원룸 생활은 마무리하고 민수 씨의 도움을 받아 서울 외곽의 조그만 전원주택을 계약했죠. 도시 소음에서 벗어나 새소리를 들으며 아침을 맞이하는 게 꿈이었거든요. 어르신, 정원이 있는 집으로 골랐어요. 텃밭도 가꾸실 수 있게요. 그렇게 새 집으로 이사 가기 전날이었어요. 갑자기 현관벨이 울렸는데 뜻밖의 손님들이 찾아왔어요. 아버지,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큰아들 가족이었죠. 뒤이어 작은아들과 막내딸도 찾아왔어요. 아빠, 저희가 얼마나 걱정했는지 아세요? 이제 저희가 잘 모실게요. 저희 집으로 가세요. 막내딸이 제 손을 잡으려 했지만 저는 슬며시 뒤로 물러섰어요. 그리고 순간 가슴 속에서 뜨거운 것이 치밀어 올랐어요. 걱정? 그래. 내가 그렇게 걱정이 되는데 1년 동안 연락도 없었던 거니? 내가 고시원에서 라면 끓여 먹을 때는 어디 있었던 거냐? 명절에 찾아가려고 해도 처가에 간다. 애들 학원 때문에 바쁘다 그러더니 이제 와서 걱정했다고? 너희 잘 되라고 모든 걸 다 줬더니 결국 나는 짐짝처럼 버려버리고 이제 너희하고는 더 이상 할 말 없다. 평생 처음으로 자식들 앞에서 목소리를 높였어요. 아버지, 저희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그때는 정말 아버지가 걱정돼서 그랬어요. 아빠, 우리도 다 아빠 건강이 걱정돼서 그랬던 거예요. 자식들이 고개를 숙였지만 저는 멈출 수가 없었어요. 내가 돈이 생기니까 이제 다시 찾아온 건 아니고 내가 아프다고 중환자실에 있을 때 내 건강 걱정보다는 투자금 회수 얘기만 하고 혹시 잘못돼서 너희가 피해보지는 않을까 하는 걱정만 하지 않았니? 내가 너희 속을 모를 줄 알고 그게 자식이 할 소리냐? 내가 뭔가를 이루려고 노력할 때는 노인이 무슨 투자냐, 사업이냐 이러더니 이제 와서 이러는 게 말이 되냐? 큰며느리가 나서더군요. 아버님, 저희가 정말 잘못했어요. 그때는 저희가 너무 편협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제 마음속의 상처는 그렇게 쉽게 아물 것 같지 않았어요. 며느라, 내가 너희 집에 있을 때 밥은 제대로 준 적 있냐? 매일 컵라면만 끓여 먹었잖아. 애들 학원비 빠듯하다며 매일 눈치 주더니
그럴 바에는 차라리 나를 너희 집으로 데려가지를 말지 그랬냐. 나를 데려가면 내 집을 준다고 하니까. 그래서 데려갔던 거냐? 그때 민수 씨가 조용히 말했어요. 어르신, 제가 한마디 해도 될까요? 옆에서 지켜보던 민수 씨가 제가 너무 흥분하니 자식들에게 직접 이야기를 한다고 하며 분위기를 중재시켜 주었죠. 저희 아버지도 비슷한 상황이셨어요. 돈 때문에 자식들에게 버림받으셨죠. 그래서 전 어르신을 처음 뵈었을 때 저희 아버지처럼 느껴졌어요. 아버지는 끝내 자식들과 화해도 못하시고 돌아가셨지만 이번엔 제가 올바른 선택을 했다고 믿습니다. 어르신은 제게 또 다른 아버지 같은 분이세요. 민수 씨의 말에 자식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저도 목이 메어왔지만 꾹 참았죠. 그래서 이제 와서 뭘 어쩌자는 거냐? 난 이미 새로운 삶을 시작했어. 민수 씨 덕분에 난 다시 한번 꿈을 꿀 수 있게 됐단다. 단지 돈 때문이 아니야. 누군가가 나를 인간으로 대해줬기 때문이야. 너희들은 나를 늙어서 쓸모없는 노인으로만 봤지만 민수 씨는 내 가능성을 봐줬어. 그렇게 자식들에게 그동안의 서러움을 토해내고 새로 이사간 전원주택에서의 첫날 밤이었어요. 넓은 베란다에 앉아 달을 보며 생각했어요. 여보, 이제야 내가 진정한 나로 살게 됐어요. 더 이상 자식들 눈치 보며 살지 않아도 돼요. 하고 싶었던 것들을 하면서 살 수 있게 됐어요. 밤하늘의 별들이 유난히 반짝이는 것 같았어요. 매일 아침 등산도 하고 주말에는 민수 씨와 골프도 치러 다녀요. 골프가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이제는 제법 라운딩도 할 수 있게 됐죠. 어르신, 타고난 운동신경이세요. 이제 저보다 더 잘 치시는 것 같아요. 민수 씨의 농담에 웃음이 절로 나왔어요. 이제는 정말 회사의 주주이며 직원으로서 매주 회의에 참석해서 서비스 개선 방안을 논의하고 새로운 아이디어도 제안해요. 어르신의 조언 덕분에 많은 어르신들이 더 편하게 살 수 있게 됐습니다. 특히 음성인식 기능은 정말 획기적이었어요. 민수 씨의 이 말이 제게는 그 어떤 칭찬보다 값졌어요. 자식들은 가끔 연락을 해오지만 이제는 제가 선을 그었어요. 너희들 도움 필요 없다. 나도 이제 내 삶이 있단다. 당당하게 말할 수 있게 됐죠. 돈보다 더 큰 것을 얻었거든요. 바로 자존감이에요. 더 이상 누구의 아버지가 아닌 한 인간으로서 제 삶을 살아가고 있답니다. 그리고 민수 씨가 가끔 제 집에 찾아오면 텃밭에서 직접 기른 상추로 점심을 먹곤 해요. 이런 소소한 행복이 제게는 무엇보다 소중하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민수 씨가 새로운 제안을 했어요. 저희가 전국 노인복지관과 협약을 맺었습니다. 어르신께서 강연도 다니시면서 많은 분들에게 희망을 전해주셨으면 해요. 어르신의 이야기가 비슷한 처지의 많은 분들에게 큰 힘이 될 거예요. 제 인생 평생 이렇게 가슴이 뛴 적이 있었을까요? 여보, 이제 나도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됐어요. 당신이 자랑스러워할 만한 남편이 된 것 같아요. 그동안 내가 힘들어할 때마다 하늘에서 지켜보며 얼마나 마음 아프셨어요. 이렇게 달빛 아래서 혼잣말을 하는데 어디선가 밝은 별빛 하나가 반짝이더군요. 마치 아내가 미소 짓는 것 같았어요. 자식들은 그 후로도 계속 찾아왔어요. 추석에는 큰아들이 차례 음식을 들고 왔더군요. 하지만 전 문을 열어주지 않았어요. 내가 어머니 이야기를 할 자격이 있어. 엄마 돌아가신 후로 한 번이라도 제대로 된 제 사상을 차려준 적이 있냐는 말이야. 그리고 작은아들은 설날에 왔더라고요. 아버지, 애들이 할아버지 보고 싶다고 많이 울었어요. 이번 설날에 아버지 댁 가려고 하는데 괜찮으세요? 하지만 이제는 그런 말에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어요. 그래, 그동안은 안 보고 싶었나 보구나. 내가 전화도 안 받을 때 나는 얼마나 손주들이 보고 싶었는지 아니? 명절 때마다 문 앞에서 서성이다가 돌아섰던 내 마음은 생각해 본 적 있어. 큰며느리는 어느 날 회사 앞으로 찾아왔더라고요. 아버님,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그때 제가 너무 인정이 없었죠. 이제 제발. 차마 끝까지 듣지 못하고 돌아섰죠. 예전에 그렇게 눈치 주던 며느리가 이제 와서 무슨 말을 해도 마음에 닿지 않았어요. 딸아이는 제 집으로 매달 찾아왔어요. 아빠, 이제는 제발 용서해 주세요. 저희가 잘못했어요. 그때 아빠가 얼마나 힘드셨을지. 하지만 전 이제 똑똑히 말해줄 수 있었죠. 용서는 했단다. 하지만 잊을 순 없어. 아프고 외로울 때 너가 얼마나 나를 서운하게 했는지 그건 평생 가슴에 남을 거야. 그리고 너가 이번에도 못 가요. 그건 혼자 알아서 하세요. 이런 식으로 말할 때마다 얼마나 가슴이 아팠는지 아니? 그렇게 자식들과의 관계는 서서히 멀어지고 대신 민수 씨와는 점점 더 가까워졌어요. 주말이면 항상 같이 시간을 보냈죠. 제가 골프 배운 지 10년이 넘었는데 이제는 어르신한테 제가 레슨 받아야 할 것 같아요. 어르신은 뭐든 시작하면 끝까지 하시는 것 같아요. 골프장에서 농담을 주고받으며 웃던 날들이 참 좋았어요. 저희 아버지 산소에 한번 같이 가보시겠어요? 어느 날 민수 씨가 조심스레 제안했어요. 처음 가본 민수 씨 아버님의 산소 앞에서 우리는 오래 이야기를 나눴죠. 아버님, 제가 이제야 찾아왔습니다. 어르신 덕분에 아버님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이해하게 됐어요. 제가 이렇게 뒤늦게나마 깨달은 것처럼 우리 어르신의 자녀분들도 언젠가는 깨닫게 되실 거예요. 세월이 더 흘러 자식들에 대한 마음도 조금씩 정리가 됐어요. 미움보다는 안타까움이 더 크게 남더군요. 여보, 우리 자식들이 이렇게 될 줄 알았나요? 그래도 이제는 마음이 덜 아파요. 내 삶이 생겼거든요. 아내의 제삿날 혼자 술 한 잔 따르며 이렇게 중얼거렸어요. 예전에는 제사상도 제대로 못 차렸는데 이제는 아내가 좋아하던 음식들을 하나하나 정성스레 준비할 수 있게 됐죠. 전원주택 정원의 매화나무가 벌써 3번째 봄을 맞이했네요. 예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여유로운 생활을 하고 있어요. 아침마다 새소리를 들으며 커피를 마시는 게 일과가 됐어요. 텃밭에서는 상추랑 고추도 키우고 강아지 행복이와 산책도 다니죠. 어르신, 얼굴이 너무 좋아지셨어요. 이제는 정말 행복해 보이세요. 민수 씨의 말처럼 거울을 보면 저도 모르게 미소가 지어져요. 고시원에서 쓸쓸히 지내던 그때와는 전혀 다른 사람이 되었죠. 그리고 회사에서는 실버케어 자문단을 이끌며 여전히 바쁘게 지내고 있어요. 특히 노인들을 위한 새로운 서비스를 기획할 때가 제일 신나요. 이거는 우리 또래가 쓰기에는 조금 불편할 것 같은데. 하면 다들 귀 기울여 들어주니까요. 가끔은 공원 벤치에 앉아 지나가는 사람들을 바라보며 생각해요. 그때 그 벤치에서 민수 씨를 만나지 않았다면 지금쯤 나는 어떻게 살고 있을까? 아마도 여전히 고시원에서 외롭게 지내고 있었겠죠. 인생이란 게 참 신기해요. 한순간의 만남이 이렇게 큰 변화를 가져다 주니 말이에요. 요즘은 매일 밤 일기를 써요. 일기장 첫 장에는 아내의 사진을 넣어두었어요. 여보, 이제는 정말 행복해요. 당신이 먼저 떠난 게 너무 안타깝지만 이제 내가 당신 몫까지 값지게 살아갈게요. 이제는 자식들이 찾아와도 마음이 크게 흔들리지 않아요. 그들의 삶이 있듯이 저에게도 제 삶이 생겼거든요. 더 이상 누군가의 아버지로서가 아닌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 당당하게 살아가고 있답니다. 인생의 끝자락이라 생각했던 시기에 찾아온 새로운 시작. 이것이야말로 제게 주어진 가장 큰 선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까지 심근석 아버지의 사연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들으셨나요? 우리의 인생에는 정해진 마지막이 없습니다. 사연 속의 아버지처럼 누군가는 늦은 나이에 새로운 시작을 맞이할 수도 있어요. 자식들을 위해 모든 걸 내어주고 공허함을 느끼셨다면 이제는 자신을 위한 시간을 가져보는 건 어떨까요?
돈이나 재산이 전부가 아닙니다. 사연자 아버지에게 진정한 행복을 가져다 준 것은 돈이 아닌 한 인간으로서 존중받고 인정받았다는 점이었죠. 우리도 나이가 들었다고, 혼자가 됐다고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누군가는 우리의 가능성을 알아봐 줄 거예요. 오늘도 전국의 수많은 부모님들이 자식들 때문에 가슴 아파하고 계실 겁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우리의 가치는 자식들의 인정으로 결정되지 않아요. 인생의 주인공은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라고 하죠. 지금 이 순간부터 나를 위한 새로운 삶을 시작해보는 건 어떨까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하시면 올라오는 사연을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다음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